대하 역사소설 양만춘, 황금 삼조고 그 5번째 시간으로 김풍길 작가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기록에서 잊혀졌던 그렇지만 빛나는 대승리였고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에서 첫 번째의 뼈아픈 패배를 맛보았던 연산관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삼조고를 집필하시다가 당태종의 원정 중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엄청난 고구려군의 대승리를 발견하셨다죠. 지금까지 어느 역사서에서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연산관 승리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을 선 중국 역사서를 검토해보면 구당서에서는 이 원정이 실패한 전쟁이라고 본 때문인지 백암성 점령 기사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송에 들어와서 번영하던 100년이 지내가지고 신당서를 새로 편찬하면서 비로소 백암성 점령과 비사성 점령이 신당서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전 중에 설만비 편에서 백암성을 포위하던 중 정군 총관 계필하력이 고구려 오골성 구원군과 싸우다가 고구려 장수 고 돌발의 창에 찔려 중상을 입고 고구려에 사로잡힐 위기에 빠졌는데 설만비가 단기 필마로서 뛰어들어 구원했다는 패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통감에서는 이 패전 기록을 난데없이 몇 구절을 삽입해서 승리 기록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 새 역사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산관 승리의 빌미를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마광이 지은 자치통감이라는 책은 기묘한 역사서라고들 하는데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보다 왕조의 흥망 원인을 밝혀서 후세의 제왕들에게 올바른 통치 규범을 가르치는 거울로 삼기 위해 자치통감을 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역사상 인물과 그 통치의 옳고 그름에 대해 사마광 자신의 평론을 덧붙여서 역사를 통해 후세에 교훈을 주겠다는 독특한 사관으로 집필했다니 역사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제왕학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마광은 황제 중에서 으뜸 가는 통치자로 당태종을 꼽았고 가장 모범이 되는 통치를 정관의 치로 내세웠으니 존경하던 황제인 당태종의 그리 눈에 띄지 않는 패전 기록을 승리한 것으로 바꾸어 기록하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죠. 다만 허리에 창이 찔려 중상을 입은 사령관이 즉시 상처를 동여매고 분발하여 고구려군을 크게 무찌르고 수십 리를 추격했다니 삼류 무협소설도 아니고 쓴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지만 이 단편적인 기록만 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연산관 싸움의 대승리를 주장하시는지 의아합니다. 역사에 기록되는 인간 행위 중에서 전쟁만큼 가장 한목적적인 행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단편 기록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 감춰진 거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개의 역사서를 세부적으로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 목적은 단시일 내에 평양성을 둘러뻗고 고구려를 정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의 기록부터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당서에서는 백암성 점령조차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당서에서는 말하자면 비로소 백암성 점령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중에서 열전 설만비 편에 볼 것 같으면 연산간 싸움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랑캐 병정 만여 명이 백암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장군 계필하력이 8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고전을 했는데 고전 중에 말하자면 기병이 쓰는 이 긴 창에 찔려서 심한 상처를 입었고 중상을 입었고 고구려군의 포위대에서 잘못하면 포로가 될 그런 위험에 처했는데 설만비가 단기 필마로서 진격해서 이 위험에 빠진 계필하력을 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전 계필하력에도 보면 고구려군의 창에 찔려가 심한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찌른 사람은 고구려 사람 고돌발이다. 이런 기사가 비로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패전 기록입니다. 정군 총관이라고 하면 행군 총관 몇 명을 거느리는 선봉대장입니다. 행군 총관만 해도 부하가 10,000명입니다. 따라서 정군 총관은 최소 만에서 수만을 이끄는 사령관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을 800명이라고 이렇게 적은 것은 중국인 특유의 자기 잘못은 감추고 상대방은 잘못은 크게 누르는 그런 허장성세지, 실제로는 800명이 호위병 80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원 병력은 10,000 이상 되는 많은 병력을 이끌고 가다가 오골성에서 오는 말하자면 10,000여 명의 군사와 격전을 벌이다가 상처를 크게 입었다는 것인데, 사령관이라 해도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에 찔려서 중상을 입고 그 다음에 많은 고구려군에 둘러싸여 가지고 포로가 될 형편이었는데 주위에는 호위병 하나 없이 이 800명이 어디 갔는지 10,000명이 어디 갔는지 아무 주위에 당나라군은 없고 단기 필마로서 구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압도적인 패전, 모든 주위병사가 다 도망을 치거나 다 죽었거나 했다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신당서 자체의 이 열전을 놓고 볼 것 같으면 이적의 군대가 백암선으로 진격했고 그 다음에 계필하력이 고구려 일본 국도를 가다가 중간에 포위당해서 죽을 뻔하고 포로될 뻔했는데 단기 필마로 구했다 하니 이것은 전형적인 패전입니다. 그런데 이 자치통감이 기묘한 역사서라고 했는데 참으로 기묘하게도 몇 마디 얼버무리 가지고 이 패전을 크게 승리한 듯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신당서에 볼 것 같으면 그냥 오랑캐 군사 10,000여 명 챙기 오랑캐를 오골성 파견 구원군으로 표시해서 요거 한 가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된 부위가 그냥 이어서는 중간에 허리에 몸 중간에 했는데 여기서는 그 허리에 걔가 오골성과 허리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적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여기에 뭔가 하면 상처를 입은 계필하력이 돌아와서 바로 아주 분기탱천에서 상처를 쌓아내고 전투에 나가서 부하 병사들과 더불어 아주 분격해서 고구려 군사를 갖다가 크게 파하고 수십리를 추격해서 죽인 자가 1,000여 명, 그 다음에 어두워지니까 그만 싸움을 멈췄다.
이렇게 헛소리 몇 마디를 넣어가지고 이 분명히 패전한 사령관이 적진에서 단 홀로 남아가 사로잡히게 된 그 상황을 엉뚱하게 이래 승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창에 허리가 찔려서 중상을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당태종이 약까지 보내가지고 뭐 어쨌다, 뭐 장수가 다쳤다고 황제가 전부 약 보냅니까? 이런 아주 패전을 갖다가 이런 엉터리 없는 승리의 기록으로 이래 둔갑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연상한 대승리를 제가 찾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태종의 경우 유난히 역사 왜곡에 대한 말썽이 많더군요. 진순신이 쓴 이야기 중국사 중에 나오는 정관의 실상을 살펴보니 당태종에 관한 역사 왜곡 사례를 열거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더군요. 자치통감에 나오는 연산관 싸움에 대한 엉터리 조작도 그런 역사 왜곡 사례의 하나로 꼽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출신 역사가인 진순신이 당태종의 위수 맹약에 대해서 역사 왜곡 사실을 밝혔다면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역사 탐구가 김풍길은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에 대해 오랜 세월 어둠 속에 감춰졌던 연산간 대승리를 발굴하여 햇빛 아래 당당히 드러냈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이제 역사적 진실을 한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 목적은 최단 시일의 평양성 함락과 고구려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정 준비 작업은 전쟁 4년 전부터 벌써 구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직방낭장이라는 것은 봉화대와 성을 쌓는 것 등등 군사시설을 관장하는 관직입니다. 이 군사 전문가 진대덕이 간첩으로 와서 요동성에서 평양 가는 그 중간에 고구려 제1번 국도를 자세히 염탐하고 그 염탐을 고려기라는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 고려기를 당태종에게 바친 것이 전쟁 3년 전인 641년입니다. 따라서 당태종은 고구려 제1번 국도 평양성으로 진공하는 모든 그 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구려 제1번 국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고구려 제1번 국도는 이 제1번 국도라는 명칭은 제가 붙였습니다만은 이것은 2000년 동안에 이 만주 중국 대륙과 우리 한반도를 연결하는 경부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도로입니다. 노선은 요동성에서 시작해가지고 대감성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마천령이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서 연산간, 오골성, 박작성, 그 다음에 이 한반도로 연결되는 고구려 요동 지역과 평양성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일본 국도인 것이죠. 이 고구려 일본 국도의 역사성을 말씀드리면 수양제 고구려 원정 때 별동군 30만이 이 길을 통해서 평양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륙에 강력한 나라가 생길 때마다 예컨대 거란의 요가 고려를 침공할 때도 이 길을 따라서 침공했고,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공할 때 역시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명청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 사신 전부 이 길을 이용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고 어디면요 하면서 눈물을 뿌리고 효정이 불모로 잡혀가던 길도 이 길이었고,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이 처음 가던 그 길도 이 길이었습니다. 근세에 와서도 1905년 노일전쟁 때 일본군 주력 부대는 여순에 상륙해서 러시아 여순을 점령한 후 평양을 따라서 이 요동 남로를 따라서 쭉 안시성을 거쳐서 이 요동성의 요즘 이름은 요양이지요. 요양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저 시베리아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내려와가 역시 요동성으로 진출해서 건세사에서 처음 동양과 서양인이 맞부딪혔던 가장 큰 전쟁 요양 대전투가 이 요동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 양 대군이 싸움해가지고 일본군이 승리했는데, 일본군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압록강, 박작성 있는 이 우리나라 의주, 그 다음에 여기는 단둥이라는 곳에 해당하는 이 박작성, 이 고구려 일본 국도를 따라서 마천령을 넘어서 구로다 별동대 일본군이 러시아군 측면을 침으로 해서 이 전쟁이 승리했던 그런 전략적인 길입니다. 한일 합방을 저음해서 우리나라 간도의 영유권을 중국에 양보하면서 일본군이 얻었던 것이 안동, 봉천, 안봉천 철도인데, 이 철길도 바로 이 일본 국도를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구간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만은 역시 고구려 일본 국도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모든 물자의 대부분도 역시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그 선을 잇는 동맥이 고구려 제1번 국도입니다. 물론 당태종이 평양을 점령하려고 해도 중국 대륙으로부터 건너와서 요동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평양으로 가려고 하면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고구려 제1번 국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이라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제1번 국도의 평양성과 요동성을 연결하는, 그리고 이 길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아주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동맥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노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영유태왕이 16년에 걸쳐 청산방벽을 건설했습니다. 이 청산산맥을 따라서 방어선을 건설했는데, 이 방어선의 핵심은 고구려 일본 국도, 마천령 일대의 이 연산강 계곡 방어하고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당태종의 중앙군이 실제로 어떻게 진격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태종은 5월 5일에 이 요하를 건너서 요동성을 5월 17일에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백암성으로 진출했죠. 그러자 고구려에서는 오골성에서 구원군을 파견해 가지고 백암성을 구원하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에는 백암성이 함락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암성을 점령한 당태종군은 이 일본 국도를 따라서 평양성으로 진격한 것이 아니라 6월 11일이 되면 요동성으로 해군을 도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안시성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주필산 전투를 거쳐서 안시성을 포위하게 된 게 전쟁의 진행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산간 싸움은 틀림없이 당태종군이 배감성을 진출하자 오골성 구원군이 배감성을 구원하려고 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요동성으로 당나라군이 해군하는 이 세 사이에 연산간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한 이것만으로서 과연 연산간 대승리가 근거는 밝혀졌겠지만 과연 대승리였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연산간 싸움이 대승리였다는 근거로서 계필하력이라는 적장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계필하력은 돌걸계의 장수였는데 당태종에 포섭돼 가지고 당나라 항족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누구나 장수가 당나라 황족과 결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죠. 역사상에 나오기는 아시나사이라는 장수가 당태종에 포섭돼 가지고 황족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만큼 계필활약과 아시나사이는 당태종의 깊은 신임과 사랑을 받은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설련타 빌개카칸과 신흥공주의 혼인이, 이건 물론 나중에 깨어졌습니다만, 이 혼인을 승낙하게 된 그 원인이 계필하력이 당시에 고향에 갔다가 설련타에 포로가 됐었는데, 이 계필하력을 송환시키려고 이러한 혼인 허락을, 가짜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당태종이 애꼈죠. 따라서 고구려 제1번 국도를 점령하는 기습군의 정군 총관으로서 이 계필하력을 파견했고, 이 계필하력이 오골성 구원군과 싸우다가 결국은 허리에 창을 맞고 중상을 입고 패전을 했던 겁니다. 이미 역사 기록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신당서 열전 설만비의 기록에는 분명한 패전 기록이고, 그 다음에 자치통감에서는 사리에 맞지 않게 중상을 입어서 목숨이 딸깍딸깍 하는데 갑자기 상처를 싸매고 수십리를 추격해가지고 고구려군을 파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기록을 갖다가 덧붙여서 이 신당서의 패전 기록을 말하자면 성정 기록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이 자치 기록대로라고 한다면은 당나라군은 오골성으로 진출하고 평양성으로 진격해야 마땅한데도 역사적 사실은 오히려 도로 요동성으로 해군해서 방향을 바꾸어 안시성으로 진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추어진 승리의 실제 진행 사항은 어떻게 했을 건가? 실제 전투 사항은 당태종이 배감성주의 항복 의사를 듣자 계필하력을 갖다가 장수로 한 기석군을 연산강 계곡으로 진출시킵니다. 이것은 800명이 아니라 10,000명 이상의 최정예 병력이 되겠죠. 그런데 오골성의 구원군과 만나가지고 싸움하다가 참패를 당했고, 여러 차례 격정 끝에 제1번 국도 진출을 포기하고 결국은 요동성으로 해군하고 안시성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것이 실제 전쟁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간 승리의 전략적 의미는 어떠할까요? 당태종이 요동성을 점령하고 배감성을 점령하고 고구려 제1번 국도를 따라서 평양성으로 가가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려고 하던 목적이
이 연산간 패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간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영유태왕께서 16년에 걸쳐서 이 천사산맥을 따라 쌓았던 천산방벽이 방어전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제1번 국도로 진출할 수 없게 되니까 당태종은 방향을 바꾸어서 안시성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안시성이 둘러 빠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당태종은 이 안시성에서 추암으로 진출해서 그래서 다시 진격하여 오골성으로 해서 평양성으로 갈렸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추암 가는 노선은 안시성이 굳건하게 방어함으로써 실현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고구려 1번 국도하고 비할 수 없는 협소한 길이라서 이미 당태종이 이 고구려 제1번 국도 장악에 실패했을 때는 고구려 원정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산간 싸움의 대승리는 당태종 원정의 전쟁 물기를 바꾸었던 위대한 승리고 중국 사람이 굳이 감추었지만은 우리 역사서에 꼭 기록되어야 할 자랑스러운 결정적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고구려 1번 국도는 지극히 협소하고 험난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대군이 한꺼번에 전쟁을 치르는 큰 대격전은 아니었겠지만 군사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략적으로는 고구려가 거둔 최초의 위대하고 결정적인 큰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태종의 원정에서 고구려를 구한 가장 큰 싸움을 안시성 싸움으로 보고 두 번째 싸움은 이 고구려 제1번 국도를 방어한 연산간 대승리가 두 번째 고구려를 구한 큰 승리라고 봅니다. 네, 선생님은 고구려에 대한 아마추어 역사 연구자이신데 이러한 주장을 우리 역사학계에 어떻게 설득시키려고 하시는지요? 저는 역사 기록이라는 쇠사슬에 얽매인 기존 역사학자에게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의 굴레에 벗어나 전쟁을 넓은 시야로 굽어보는 고대 전쟁사를 여러 권 쓰신 임용환 님을 모시어서 6번째 시간에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위해서 저의 주장을 검증받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당태종의 침략에 맞서 전쟁의 물줄기를 바꾼 자랑스러운 연산간 승리가 우리 국사 교과서에 당당히 실리겠죠. 저는 지금까지 기묘한 역사책 자치통감을 신랄하게 비평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당태종을 존경했던 사마강이 고구려 원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특히 토산을 쌓으면서까지 안시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그 집념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저가 어찌 황금 3조고 5건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마강에게 굉장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동안 황금 삼조고를 읽으면서 선생님의 고구려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고구려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어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구려 멸망은
우리 가슴 깊이 아픔을 가져다주는 너무나 큰 한이지요. 그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모든 민족에게도 크나큰 비극이고 재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는 여러 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됩니다. 불행하게도 동아시아가 중국 중심의 일극 체제로 굳어버린 것은 동방의 유일한 문명 제국이던 고구려 멸망 때문이었습니다. 몽골이나 말갈이 때로는 중국에 대립하고 정복하기도 했지만 중국과 대등하게 맞설 문명이나 또 인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징기스칸이나 누르하치처럼 중국 대륙을 정복한 경우조차 곧 중국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 강력한 군사력과 우리 민족 특유의 독창적 문화를 바탕으로 중국과 더불어 양극 체계를 이루어서 서로 경쟁하고 발전했더라면 서양의 다극 체제처럼 지금보다 동양이 더욱더 발전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고구려의 멸망을 아쉬워하다가 문득 꿈같은 공상에 잠깁니다. 고구려를 중심으로 동방 여러 나라들이 서로 합종 연행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활발하게 문화가 발전하고 세력을 뻗었다면 어쩌면 아메리카 대륙이나 호주 대륙이 서구 영어권 백성의 삼터가 아니라 우리 동양인의 삼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도 아닌 공상의 장기입니다. 실제로 명나라 정화의 대선단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보다 그 이전에 수십 배의 선단을 꾸려서 멀리 동아프리카까지 진출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경쟁하고 활발했던 동양의 그 어느 나라가 태평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남쪽의 호주까지 진출해서 그 땅을 우리 동양인의 삼터가 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동양은 잠재력이 컸음에도 이 일극체계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서양에 뒤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중국인의 동북 공정이나 편협한 중화주의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세계 제국이 되고 싶다면 자유민주주의 같은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할 가치체계를 앞에 내세우고 이웃 여러 민족의 문화와 교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래 서로 돕고 발전해야지 독불장군처럼 자국 중심의 속 좁은 민족주의 중화주의로서는 골목대장은 될 수 있겠지만 세계제국이라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일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고구려에 대해서 재미있는 역사서를 써주시고 또한 연산관 전투라고 하는 의미 있는 제안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더 깊이 있는 우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